현재까지 국내 경제 상황을 정리해 보면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최근에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 지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예상치가 너무 높아서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예상치가 점차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경제 모멘텀이 이제 정점을 지난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는 또 하반기 경제에 또 다른 모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국내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경제에서는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속전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질문이 채택되신 분께는 경제서적이나 제주조각공원 입장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서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시장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속도가 빠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점진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건 예. 일반적으로 차곡차곡 조금씩 상승한다고 그래서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는 그라인드 하이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좋아진다, 뭐 기업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 뭐 이런, 그리고 어디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온다, 뭐 연준이 금리를 낮춘다,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경제는 사실 우리가 별로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조금씩 좋아지거든요. 예. 뭐 다들 아침에 일어나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서둘러서 출근도 하고. 그때 사실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느끼죠. 네, 그렇죠. 네, 늘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데, 그게 뭐 눈에 확 드러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모습은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가는, 그래서 명목 성장이 지금은 좀 속도가 좀 빠르긴 합니다. 근데 예. 명목 성장이 한 4%, 5%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게 1년에 나오는 게 정상이고, 예. 그러면 주가도 보통 이제 5%에서 한 10% 정도 1년에 오르는 게 정상이면 예. 한 달에 1% 오르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뭐 0.2, 0.3 올랐다가 뭐 그 다음 날 뭐 0.1 떨어졌다가 뭐 이게 반복된다고 보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예. 글쎄 이제 너무 이렇게 굉장히 천천히 주가가 올라가서 그런지 사상 최고치를 넘어도 별로 그렇게 이제는 이 뉴스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좀 또 넘었구나. 약간 좀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보면 경제의 전체적인 모양을 우리가 왜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골디락스 이런 형태가 하반기에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모습은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조업, 특히 제조업의 투자가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워낙 갑작스럽게 투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병목 현상이 생겼죠. 예. 그래서 가령 뭐 자동차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어제 그저께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 이런 걸 봐도 자동차 생산이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마이너스예요. 예. 근데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게 이것저것 뭐 모자라는 게 발생을 한 병목 현상 때문에 오히려 생산은 위축되는 현상이 생기고, 예. 또 한 가지 이제 안 좋은 경제 지표가 소비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소비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다 우르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투자가 굉장히 좋다. 근데 생산이나 소비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약간씩의 경제 지표에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좋으면 성장률이 확 올라가고 주가가 확 올라가고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 생기고 연준이 긴축 확 하고 이런 모습이겠지만, 지금은 뭐 투자, 생산, 소비 사이에 이제 투자 빼고 나면 사실 좀 위축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안 올라가고 있고 연준도
무엇인가 추가적인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고 예. 주식시장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60.6입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도 조금 낮아지긴 했고 그다음에 또 예상치보다도 약간 낮아지기도 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한 5월 달서부터 5월 말 정도서부터 6월 달까지 쭉 나오는 지표들이 그 예상치보다는 조금씩 못 미치는 지표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 예상치 자체가 경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상치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건지 아니면 경기가 이렇게 그 증가하고 하는 증가율 자체에 정점이 온 건지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해야만 될까요? 제가 볼 때 새로운 산업에서의 투자, 가령 자동차, 그러니까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낸 현상인데 소비자들이 이제 그 집에 이렇게 락다운된 상태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내구재 소비가 폭발적으로 작년에 증가를 했습니다. 예.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면서 이제 차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된 것이죠. 고급차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이게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잘 안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인테리어를 바꾸고 미국 같으면 풀장 같은 것도 집에 만들고 레저용 가령 요트도 사고 이런 식의 그다음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게임기도 많이 사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텔레비전 이거 팔릴까 싶었는데 그게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이런 네. 식의 우리가 지난 10년 이상 동안 보지 못했던 내구재의 폭발적인 소비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건데 저는 이게 소비 패턴의 상당한 변화라고 봐요. 지난 10몇 년 동안 내구재 소비가 잘 없었고 예. 근데 생산 설비는 계속 증가하면서 이게 이쪽에서 가격 하락,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줬죠. 근데 그게 작년부터 사람들이 이제 여행하는 수요가 줄면서 내구재 쪽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를 보더라도 거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신규 주문 이게 new orders라고 하는 게 투자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 경우는 없습니다. 투자는 엄청나게 늘어나요. 근데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게 투자만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소비가 있죠. 경제를 그렇죠. 구성하는 가장 큰 거는 소비하고 투자인데 소비가 1분기에 확 늘어났다가 그래서 보복 소비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2분기에 들어오면서 4월, 5월 두 달 연속으로 소비가 상당히 부진했어요.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예.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 5월달 소비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전월비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죠. 예, 근데 그렇죠. 아마도 사람들의 소비는 꾸준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1분기에 확 늘어났다가 2분기에 이제 1분기에 많이 썼으니까 2분기에 좀 조용해졌다가 예, 조용해졌다가 예, 그러면서 또 이제 한 3분기쯤 되면 확 늘어났다가 이런 식의 늘어났다가 그 좀 잠잠해졌다가 그러니까 예. 한꺼번에 확 쓰는 예. 꾸준하게 쓰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확 썼다가 줄어들었다가 확 썼다가 이런 식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공교롭게도 1분기에는 소비자들이 확 썼다가 2분기에는 또 이제 1분기 쓰고 난 다음에 좀 조용히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여름에 이제 소비를 본격적으로도 하기 위해서 바캉스와 관련된 소비를 하기 위해서 2분기에 좀 조용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 가격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14%를 넘더라고요. 거의 보는 그 지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높은 거는 23%까지도 나오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택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 연준을 비롯해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를 한번 보면 물론 인플레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 자산 가격 버블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이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큰 폭의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계속되는 부분들이 연준 정책에는 어떤 형태로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연준이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빚어진 일종의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연준이 만든 문제인데 예.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주택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겠죠. 근데 예. 공급이 갑작스럽게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는 지금 갑작스럽게 증가한 상황인데 이게 연준이 작년에 이제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예. 주택 가격이 폭락할 걸 걱정해 가지고 모기지 채권을 사면서 이쪽에 금리를 장기 금리를 쭉 끌어내렸죠. 지금도 5월에 1,200억 불씩 자산 매입하는데 그중에 400억 불이 모기지 채권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수요를 늘려놓은 거죠. 이게 집값이 폭락하지 않도록 수요를 늘렸는데 이게 반대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예. 거기다가 금리가 워낙 낮고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거죠. 좀 있으면 금리 올라갈 건데 빨리 사자. 그러니까 미국은 특히나 한번 사면 10년, 30년씩 모기지 받으면 금리가 고정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 낮을 때 빨리 하자라는 걸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이거 빨리 이거 테이퍼링 해서 모기 채권 사는 걸 줄여야 된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FMC에서도 FMC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예. 1,200억 불 중에서 400억 불만 일단 빨리 줄이고 보자. 예. 예, 그래서 국채 800억 불 사는 거는 일단 냅두고 예. 2단계로 이렇게 하자라고 한 명의 위원이 주장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상태죠. 예. 근데 연준이 참 고민이 많은 게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그 연준 성명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고용 지표가 확실히 좋아질 때까지는 절대로 이거 바꾸지 않겠다라고 굳게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아니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이걸 바꾸면 그러면 우리 믿고 채권 산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예.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예. 이거는 연준의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거는 연준의 신뢰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택 가격 법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하고 고용 지표가 확 증가할 때까지는 좀 가만히 있자라고 예.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가을쯤 되면 고용 지표가 확실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질 이야기는 그때 가서 할게라고 하는 것이고 모기지만 건드리면 이게 연준의 정책 실패를 스스로 자인하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예. 가을 돼서 고용 지표 좋아지면 이제 완전히 테이퍼링입니다 이렇게 가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파월 의장은 그런 부분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뉴욕 연방은행 총재를 주목을 해야 되겠죠. 예. 이게 주택 시장이 그렇다는 거 뻔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약속이 작년 연말에 한 약속을 지금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예. 고용 지표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이제 말을 바꾸게 되면 그러면 연준이 이제 빠른 속도로 모기지 쪽에는 금리가 올라가도록 예.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부동산 가격이 14% 오르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서 매달마다 45조의 돈을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자금으로서 중앙은행에 공급해 준다.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뭔가 좀 그림이 안 맞는 그림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여러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파고스 님이 질문을 하신 건데요. 경제 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되는데 하반기 글로벌 전체적으로 금리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신흥국들은 이미 금리 인상을 시작한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예, 꽤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신흥국들은 여러 차례 그런 걸 겪어봤는데 사실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 2%포인트 더 끌어올리는 것보다 물가가 올라가는 걸 막는 게 신흥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불안하면 경제 성장시킵시다라는 의견을 누르고 물가부터 관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이나 뭐 그리고 지금 뭐 저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예. 대표적으로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성장률 조금 더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중앙은행 총재한테 전적인 신임을 하고 있고 푸틴 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물가 올라오면 무조건 일단 그 물가부터 잡고 보는 그런 경향 때문에 신흥국들이 많은 나라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논쟁이 좀 많죠. 경제를 예.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지금 너무 낮은 금리 아니냐. 우리나라 금리를 미국 금리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미국 금리가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낮은 금리인데 예. 사실 그 전에 우리가 2018년, 19년에 한국은행이 주로 이야기했던 게
미국하고 어느 정도 금리 차이는 나야 된다. 예. 근데 그게 어느 수준이다라고 정확하게 뭐 숫자를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한 100bp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겠느냐. 75bp까지 내려가는 건 너무했다. 근데 지금 예. 50bp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미국에 대해서 100bp 정도는 일단은 만들고 나면 좀 한국은의 입장에 조금 안심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경제를 꺾기 위한 게 아니고 좀 안정권에 우리 안정권. 가보자, 예. 정상화시켜보자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그걸 정상화시키는 과정.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쉘하우스님이 그 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그 0.25%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이 기준금리가 0.5%니까 상승률만 보면 50%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렇게 50%라고 하는 걸 한꺼번에 올리면 충격이 굉장히 크니까 그걸 그냥 0.05%로서 잘라가지고 5번을 하면 어떠냐. 이런 그 질문이시거든요. 네. 이 결과는 똑같은데 결국 보면 이제 그 중간중간 내용이 그래도 시장에 충격을 덜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보시는 건데 이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글쎄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예.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한 대씩 때리는 거를 매달 때리는 게 좋냐? 좋냐? 한 방 그냥 얻어 터지는 게 좋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대 때리고 좀 쉬었다 가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중앙은행들끼리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 딱 5bp를 조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다고 이걸 이제 역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중앙은행이 돈을 차입할 때,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을 끌어당길 때 쓰는 금리를 0.1%로 하고 있던 걸 0.15%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예. 유동성 조절할 때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5bp 정도씩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예. 아니고 이게 정책금리면 너무 자주 매달 이렇게 바꾸는 것도 정책적인 효과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 피곤해하는 예, 예, 일이 예. 생기기 때문에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 25bp 조정하는 거는 뭐 0.5에서 0.25% 올리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거긴 한데 예. 실제로 뭐 신용대출 받은 분들의 금리는 사실 0.5%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가령 한 3%면 거기서 25p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10%가 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뭐 그게 대단히 충격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거보다 너무 자주 이게 노출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고 매달 걱정하고 그러는 거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재정 정책하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하고 질문도 여러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께서 확정적인 재정 정책을 쓸 때는 사람들의 인플레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좀 긴축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보면 연준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앞당겨 놓고 한 것도 이와 똑같은 형태로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가 봐야만 되나요? 그 제가 주장한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 6, 7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 상당히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학계에서는 그 논문이 뭐냐면 이게 이제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이 둘 다 경제를 올리는 거는 맞지만 서로 역할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으로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금리를 올려가면서 정부가 끌어올리는 걸 이걸 깎아먹는 게 말이 맞냐. 이 둘이 협조해서 똑같이 가야지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논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재정은 확실히 성장률을 끌어올리긴 하는데 이게 물가 상승 기대 심리를 너무 끌어올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물가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재정이 하는 일을 굳이 통화 정책이 뭐 딴지를 거는 건 아닐 건데 이게 재정 정책 때문에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너무 높아지면 통화 정책을 좀 긴축적으로 가져갈 때 재정이 만들어 놓은 성장을 깔아먹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만 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확실하게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걸 좀 성장치를 좀 깔아먹더라도 재정을 예. 좀 깔아먹더라도
통화 정책에서 긴축을 가져가는 것이 그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 이제 얼마 전에 지난 4월부터 옐런 재무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재정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것이, 그러니까 아주 조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많이 높은 게 아니고 아주 조금 높은 것이 미국 경제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경제 성장을 억제하겠다가 아니고 예. 계속 성장을 꾸준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좀 낮춰줘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난다라는 표현들 많이 쓰십니다만, 예. 그거보다는 서로 이제 재정은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춰주고, 둘 다 경제 플러스를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스카이 84님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84님께도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주식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코스피는 상당히 지지부진하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꾸준히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의 강세를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로서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이후로 주식시장은 계속 언택트, 컨택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이러스가 좀 확산이 좀 심해진다. 최근 같으면 델타 변이가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걱정들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미국의 다우 지수가 힘을 좀 잃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힘을 잃죠. 그래서 이쪽을 컨택트 쪽이 비중이 높고, 미국의 나스닥,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코스닥이 언택트 명목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이게 지난 6월 달에 계속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미국도 다우보다 나스닥 올라가고 한국도 코스피보다 코스닥 올라가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또 사람들의 활동이 또 증가하고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좀 줄어든다 싶으면,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컨택트와 관련된 다우, 코스피가 더 상승하고 이런 모습이겠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쪽이 분명한 추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주, 성장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도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지금은 어떤 추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분간도 아무튼 추세가 만들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계속 종목별로 계속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수출에 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 그 다음에 순환매상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이거는 이제 결국 막 이렇게 나중에 가다 보면 수출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어제 나왔죠. 그 6월달 수출이 40% 이렇게 증가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숫자 자체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를 해가지고 수출 증가율을 작년 대비해서 보는데, 이렇게 전년 동월 대비로 보는 것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작년이 높거나 낮은 거에 따라서 지금 숫자가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거의 40% 조금 안 내게 나왔을 건데, 증가율이 작년에 많이 안 좋았으면 이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작년에 많이 좋았는데도 이렇게 좋으면 엄청난 숫자겠죠. 그렇죠. 그건 엄청난 숫자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수출을 보면 우리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고 엄청나게 좋다, 이건 이미 지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2, 3월 이후로 수출은 크게 보면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변화가 그 정도. 매달마다. 네, 절대적인 숫자 자체. 그렇죠. 특히 이제 반도체를 딱 빼고 보면, 반도체가 지난 2017년, 18년에 숫자가 너무 커져 버렸는데, 요걸 딱 빼고 보면 반도체 제외한 수출은 2012년 이후로 그대로 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이 정도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2012년, 그다음에 2018년 그 정도 숫자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예전에 나왔던 거, 예전에 좋을 때만큼, 예전에 수출 좋다고 할 때 정도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숫자가 더 좋게 나와줘야지만 이제 뭔가 좀 더 활력을 찾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가면 매월 첫째 날에 이 수출입 동향이라는 보도 자료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 이제 숫자를 한 번씩 쭉 보시는 거죠.
투자자분께서 투자하시고 싶은 어떤 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산업에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이게 수출이 많은가 적은가, 근데 그거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높다 낮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저는 우리나라 수출은 금액으로 금액으로 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보고 뭐 업종이든 주가 전체적인 뭐 지수든 이거를 아무튼 좀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